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아침부터 컴이 고장이 났어요. 굉장히 컴이, 목소리 잘 들리시죠, 일단? 네,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테네님, 다크서클님,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십니까? 예. 목소리 안 들리세요? 답변이 없으세요? 잘 들려요? 예, 예. 예, 다행입니다. 아, 오늘은, 인들아, 이거 저기 뭐야. 이거 뭐 대리다 해체론 뭐 이거 다룬다 이렇게 하니까 그저께 금요일부터 하여튼 간에 이상현상이 좀 계속 생겼어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빨리 이거 오늘 내로 맞춰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컴이 갑자기 느려져 가지고요. 예, 부팅하는데 30분. 네, 부팅하는데 30분 걸렸고. 와, 이거저거 뭐 컴퓨터 복원을 해도 소용없고 컴퓨터를 바꿔야 되나 진짜. 예, 갑자기 인터넷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터넷은 여러 가지를 점검했는데 인터넷은 잘 들어가요. 그냥 컴퓨터 자체가 문제입니다. 네, 컴퓨터 자체가 문제고 팬은 잘 들어가요. 팬도 잘 들어가고 뭐 하여튼 간에 예, 하여튼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간에 이거저거 다 삭제하고 별 생쇼를 했는데 한 10시간 동안 아무 소용이 없어가지고 지금 긴급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 내일도 만약에 마찬가지면 당분간 방송을 며칠 쉬면서 컴퓨터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깝깝하네요. 그래서 지금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PC가 아닌 모니터 저 휴대폰으로 보신다면은 오늘은 화면 제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예, 그 네이버 블로그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잖아요. 오늘은 그런 방송을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냥 여러분들이 어, PC 화면을 같이 보면서 PC를 켜신 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쿠토님 어서 오세요. 네, 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하여튼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방송하겠습니다. 네, 10시 45분부터 라이브 합니다. 오늘은 컴이 고장나서 긴급으로 합니다. 545회 5월 1일 제임스 실용주의로 데리다 해체는 써먹기. 545회 억설탐이시죠. 2022년 5월 1일 인드라 월드 리포트 제임스 실용주의로 데리다 해체론 써먹기. 로스른놈님 기신론 시대정신 구조론 필부 통풍론 화랑 연애론 일루미나티 창립 이래 러셀 비스마르크 록펠러를 말한다. 그 다음에 웃는하느님, 그 다음에 사위트루님 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루라07님, 에드벌른 고맙고요. 그 다음에 구독, 거트님, 그 다음에 행키오님, 다리 뜬다님, 뭐 오늘은 지나겠지만 어쨌든 푼숙자님, 웃느라느님, 사위트루님 모두 구독 고맙습니다. 400만 불 넘자님, 구독 고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다리 뜬다님 말씀드렸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5월 1일 일요일 저녁 11시 방송 예정. 제임스 실용주의 데리다 포괄 혁신 시대정신 필부 로스룸 장철구 미그소리 방송 북중무역 봉쇄 김기선 정리종초 조지에게 에그플레이션 이지영 사면설 바이든형 3전 평택공장 간다 기쁠 인공지능 주방장 공급망 대란으로 3D 컴퓨터가
프린터가 블로시아 송관종 이름이 관종이네. 젊은 시각 티나 터너 이런 제목인데요. 예, 그러나 이제 오늘은 그 시사적인 뉴스는 전혀 얘기 안 하고 오직 그 데리다, 일루미나티, 버트란트 러셀, 비스마르크, 록펠러 이런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네. 우선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 프리메이슨 방송이죠. 서울에서 프리메이슨 가입한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프리메이슨 채널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본인이 프리메이슨 가입이 허락됐다 그 얘기를 끝으로 저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먼저 끊었네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그 친구가 영어를 구사를 잘하고 프랑스에 유학 갔다 온 친구예요. 프랑스에 유학 갔다 온 친구인데 정신세계가 오묘해하고 마자세 모임에도 잠깐 나왔었습니다. 보안에 되게 신경 쓰는 친구여가지고 저한테 전화 연락처도 안 남겼어요. 이상한 친구였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심박과 DNA 성분이 모두 발견됐다. 이게 어떤 생명의 어떠한 설계는 외계로부터 왔나?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이현세의 만화가 생각나네요. 이현세의 만화가 있어요. SF 만화가 외계로부터 어떤 설계된 그런 것이 왔다. 근데 이제 DNA만 우주로 온다고 해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건 아니고, 이게 또 조건이 지구의 조건이 또 맞아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되고, 또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달의 조건 이런 것들을 하면 이런 조건에 딱 적합한 어떤 정말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신의 기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우연의 우연 이 거듭난 게 오늘의 지구다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오늘날 인간이 여기까지 걸어온 거는요. 무질서도 엔트로피 개념에서 보면은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에요. 기적과 같은 확률이 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와 같은 환경이 있는 곳이 과연 또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정말 이 우주에는 오직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닐까. 지구와 같은 행성은 있을 수 있어도 지구와 똑같은 행성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혐의를 짓게 할 정도로 어쩌면 이렇게 달과 지구가 이렇게 딱 거리를 유지하고 여러 가지로 확률상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다. 마치 이것은 뭐냐면 산소와 수소가 한 방에 있는데 엔트로피나 무질서도가 매우 높은 상태라면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그러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게 무질서도가 높은 거예요.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지구가 만들어진 과정은 엔트로피의 확률이 무질서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비유할 수 있으냐면 이쪽은 전부 수소가 있고 저쪽은 전부 산수가 있는 거야. 한 방에. 이런 확률과 같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네님 어서오세요. 아마겟돈 오늘은 방송 쉬신다고 하더니 자 그 다음에 갑자기 디스커버리 1하고 합병했는데 그럼 이제 워너도 프리메이슨 채널일까요? 워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제 CNN 뭐 이쪽에서 그 창업주가 뉴라이트 계열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떨어져 나가면서
주인 없는 회사가 됐는데 워너가 예, 제가 볼 때는 뭐 예, 그냥 지켜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시턴 포스터 같은 거죠. 워렌 버핏이 예, 떨어져 나가고 워시턴 포스트에 베이조스가 아마존 베이조스가 한 게 워시턴 포스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F님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인드라가 이렇게 블로그에 일일이 얘기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화면 구성상 모니터 저 PC 화면으로 보시길 바라고 이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C 화면하고 같이 이렇게 교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달 뒷면이 앞면과 전혀 다른 진짜 이유, 뭐 현자 타임, 먼지 타임, 뭔가 그런 거죠. 이건 뭐 과학적으로 잘 설명한 거죠. 달의 두 얼굴의 미스테리. 그래서 이 친구하고 공감되는 것은 달 음모론은 그냥 나사의 음모론이다. 나사가 예산 타먹기 위해서 뭔가 외계인이 있다. 뭐 스타워즈 영화처럼 달은 알고 봤더니 죽음의 별, 외계인이 만든 인공지능, 인공별이다. 뭐 이런 거 있죠. 다 음모론입니다. 예, 다 그냥 나사의 예산 타먹기다. 이런 것도 10년 전부터 주장했죠. 예, 그런 어떤 다른 아폴로는 달에 가지 않았다. 이런 음모론 있죠. 평면 지구사 이런 거 다 그냥 인드라 크게 봤을 때 나사가 만든 예산 타먹기 음모론이다. 이렇게 인드라 강조하고 싶고요. 우주에 시신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 벌써 이제는 이 정도로 나온다는 것은 이미 일론 머스크의 그 화성 탐사 이게 이제 본격화돼서 향후 늦어도 20년 내에 뭔가 우주 탐사가 이루어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노스님의 귀신론 말씀드리겠네요. 피부님 어서 오세요. 태님 다른 지구 방향으로 설계된 전투의성. 테네님은 이제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지. 네, 그냥 저거는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자신있게 인드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혀 아니에요. 인드라 자신있게 우주 음모론, 그 다음에 군사 음모론, 의학 음모론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전세계 원탑 음모론 감별사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인드라 말 믿어도 됩니다. 그냥 나사의 예산 타먹기이기 때문에 적당히 믿는 척하면 돼요. 네. 재미로 보시고 재미로 영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신론. 노스님의 귀신론. 인드라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노스님이 영성이 깊으시고 또 이런데 달에 직접 가서 확인해 봤어요 다. 테네님이 가기 전까지 안 믿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테네님만 믿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꼭 인드라 말 안 믿어도 됩니다. 인드라가 어쨌든 달이 전투 이성일 확률은 인드라 볼 때 테네님이 결혼할 확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섭섭하시겠죠. 테네님께서 1000살까지 사실 확률과 같다. 100세가 아니라 1000세까지 살 확률과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스님의 이제 그 귀신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스님이 영성이 깊으신 분이고, 물론 이제 정치, 과학, 무슨 사회 이쪽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노스님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보다 노스님의 이런 영성, 그 다음에 귀신 얘기에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스님이 굉장히 좀 생생하게 얘기하시는 편이고
경험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경험하지 않으면 저런 얘기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어떤 자신감 때문에 가끔가다 이제 인드라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길 때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그냥 78대 22로 알아서 걸으시고 본인이 그냥 뭐 노스님도 100%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78대 22로 본인들이 아니라 생각하면 걸르시면서 야 이런 것들은 신선하고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스님의 귀신론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인드라가 과거 10대 시절에 그 가이교, 가인울림을 당했을 때 하도 가인울림을 당하니까 차라리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해가지고 그때 경험했던 것과 노스님의 경험이 상당 부분 일치해요. 차이가 있다면 노스님은 의지적으로 자유의지적으로 스스로 행한 것이라면 인드라는 좀 능동적이라면 인드라는 수동적이었죠. 수동적으로 그 가인울림을 통해서 가인울림을 하게 되면은 심신 중에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머리만 의식만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마치 자신이 유체 분리가 유체 이탈 같은 경험도 착각일 수도 있겠죠. 착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도 해볼 수 있고 무슨 또 이상한 귀신들도 만날 수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오늘은 노스님께서 1층, 2층 이렇게 참신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귀신에도 신분이 있다. 영역과 그 신분 차. 그러니까 귀신도 평민 귀신이 있고 귀족 귀신이 있다.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고 4층이 있고 어쨌든 노스님의 이런 말씀을 하는 데에는 그 자체보다 그거를 이제 노스님께서 받아들일 때 자신의 어떠한 상상력에 따라서 분리한 거죠. 어쨌든 분명히 인드라 볼 때는 노스님이 저런 현상을 겪었다. 근데 저런 현상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석하냐 그것들은 재밌게 저도 보고 있지만 그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이냐면은 그 스웨덴보리가 칸트 시기에 그게 18세기인가 19세 18세기인가 그때 19세기인가요? 그럴 때 천국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관점에서 스웨덴보리의 천국론을 보면 약간 촌스러운 모습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서라도 우리가 스웨덴보리의 생각으로는 저런 천국의 모습이구나 여기는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노스님의 귀신론을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이 맺혔다. 귀신들이 이렇게 지금 무당들이 만나는 귀신들은 대체로 한이 맺혀가지고 지상에서 떠도는 것들이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인드라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생각해 볼 점들이 많다라고 해서 좋은 의견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랑님 어서 오세요. 가부터님 가인 올리고 저승사자 본 적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습관이 되면 가인 올림을 여러 번 하게 되면요 인드라처럼 예수님도 만날 수 있다. 인드라가 성경을 보고다가 잠들었는데 예수님 봤다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부처님도 봤어요, 저는. 자, 그리고 이제 한이 많으면 죽어서 아무데도 못 가는 듯. 나이 들면 죽음에 대해 78%는 늘 수용하고. 이건 좋은 말씀이세요. 이건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노스님께서
인드라가 강조한 것도 있죠. 예. 내 죽어도 당장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돼요. 예. 죽는 건 인간 누구나 죽잖아. 예. 안 죽으려고 버티면 억울하잖아요. 예. 때가 되니까 죽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신이 인드라에게 주신 만큼 예, 살다 가는 거다. 라고 보면 돼요. 자살만 안 한다면 예, 내 인드라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든 혹은 뭐 병사하든 오렇게 잘 살다가 죽든 어떤 것이건 간에 그냥 신께서 주신 수명만큼 사는 거다. 자살만 아니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예, 여유있게 죽음을 받아들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예, 그 임사 체험한 분들처럼 남은 삶을 아주 재미나게 살 수 있어요. 어차피 인간은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죽는다는 것을 자기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인생이 달라져요. 사는 게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아마 또 살 수 있겠지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왕 사는 인생 무엇을 우선으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좋은 말씀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왜 자꾸 그 다음에 성례령이 왜 로스 정의론과 제임스 실용령 전통인가 뭐 이러면서 인드라 실용주의 얘기했죠. 보통은 이제 한국에서는 존 듀이의 실용주의로 얘기하는데 제임스가 정통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인드라가 왜 제임스 실용주의로 데리다 해체론을 써먹기 이런 제목을 삼았는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는 시대정신님이 이야기하듯 인드라는 언제, 이런 인간형이다. 데리다도 자신을 역사학자로 이야기하죠. 인드라는 역사를 좋아하고 데리다도 역사를 좋아합니다. 반면에 시대정신님은 무엇, 그래서 구조다. 인드라가 만든 그 세계 최초 인간 유형, 육하원칙 인간론. 인간들은 어느 한쪽에 이렇게 육하원칙에 따라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로 무엇을 이런 식으로 자신이 어떤 그 쏠림 현상이 있다 이거죠. 자신도 모르게 혹은 자신이 의식해서 그래서 육하원칙 인간론이라는 걸 인드라가 만들어봤죠. 세계 최초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인드라는 언제나 이런 연대기순이 가장 인드라가 편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데리다에 대한 설명도 연대기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반면에 시대정신님은 이러한 연대기, 시간순의 어떤 설명을 거부하고 구조론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인드라의 어떤 연대기적 설명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우선 단점부터 얘기한다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인드라는 모든 진리를 신밖에, 절대 진리는 신밖에 없고 상대 진리는 나머지는 다 상대 진리라는 거죠. 시대정신님의 구조론이든 인드라의 구규본론이든 데리다의 해체론이든 뭐 막스의 어떤 것이고 뭐건 간에 다 상대 진리다 라는 거죠. 절대 진리는 신밖에 없다. 인간이 만든 논리라면 그것은 절대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론을 펼치다 보면 시대정신의 구조론 어떤 유물론이거든요. 말하자면 구조론은 유물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도 모르게 상대 진리를 절대 진리화하는 우려가 있죠.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구조주의자 이런 것은 자신이 유물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드라 입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유물론자였다가 유신론자가 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거꾸로 된 건물, 영적으로 튼튼하게 기초를 닦아야만이 영적으로 튼튼하게 닦아야만이 그 어떤 건물들이 잘 세워지는데 거꾸로 세워졌다 이거지. 그렇게 강조하겠습니다. 막스는 거꾸로 얘기했죠. 저는 헤겔이 저는 헤겔을 사이비라고 보고 있는데 그 방향은 맞죠. 영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런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헤겔은 사이비고 칸트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인드라가 이 언제라는 관점에서 그러면은 장점은 뭐냐? 장점은 뭐냐면은 어떤 데리다가 무엇을 얘기하건 데리다 쟤도 신하고 비교해봐. 아무것도 아니야 쟤.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막스? 쟤는 뭔데? 이런 거예요. 그 인드라가 이런 어떤 기질이 있기 때문에 건대항쟁으로 깜방에 들어갔을 때 남들은 거기에 나와서 소영웅주의로 살았거든요. 막 지가 영웅이 됐냐, 주인공이냐, 막 행사하고 다닌다고. 인드라도 이제 그걸 겪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그랬었는데 인드라가 성격이 원래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깨어났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평생 가요, 그게. 그 깨기 힘듭니다. 이게 인드라의 어떤 특징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말하자면 그런 거죠. 당시에는 유물론자였지만 인드라가 지금은 유신론자지만 그때와 지금하고 인식론, 방법론은 같아요. 늘 인드라가 어떤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인드라는 그런 생각하는 거야. 내가 반드시 옳다고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옳을까? 이런 생각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78대 22로 얘기하면 78%는 늘 내 주장이 옳다고 여기면서도 다른 한편 22% 정도는 인드라가 틀릴 수 있다 언제든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런 점들을 명심하고 인드라는 살고 있습니다. 인식론 관점에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데리다의 해체론 저거는 인드라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후설의 개념이 현전 이런 개념인데 우리 알기 쉽게 말하자면 지금 여기라는 거죠. 지금은 시간적인 개념에서 지금 이 순간 이런 개념이고 여기는 지금 이곳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신이 있어 없어? 보여줘! 없네! 없는 거고 말하자면 귀신이 있어? 귀신이 나타나봐! 뭐 형광등이 깜빡해버려!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없잖아! 이러면서 그런 거죠. 없잖아 지금. 그래서 모든 것을 가로치게 한다. 후설의 방법론은 간단해요. 지금 여기가 나다. 데카르트는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후설은 간단해요. 지금 여기, 나는 지금 여기다. 지금 여기이기 때문에 난 존재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방법론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실용주의 관점에서 제임스 실용주의 관점, 영성이 존드이는 유물론적 관점이고 제임스의 실용주의는 영성적 실용주의입니다. 그래서 제임스의 실용주의로 데리다의 해체론을 써먹는다. 이것은 뭐냐면 데리다의 해체론을 인드라는 절대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써먹을 따름이죠. 구규본이 데리다를 써먹듯이 인드라도 데리다를 써먹는다 라고 보면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다를 마치 무슨 또 다른 어떤 예수님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그냥 데리다는 그냥 글 좀 쓰는 철학자에 불과한 사람이고 다른 프랑스 자유파시스트 철학자보다는 조금 난
자유좌파 철학자에 불과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때가 되면 데리다의 해체론도 망가지게 되는 거죠. 누군가 나타나서 야 데리다의 해체론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야 이렇게 나서는 거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인드라의 실용주의 이제 제임스 실용론 그다음 인드라의 실용론 관점은 어떤 거냐면요. 그러면 당장 쓸모가 있으면은 진리고 쓸모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다. 단지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날 시대에 비추어서 데리다의 해체론이 써먹을 만하면 이 당시 이러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데리다의 해체론을 어떤 상대 진리로서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데리다 해체론도 별별이 없어질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럴 때는 뭐 인용 안 하고 인더라도 당분 잊고 지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잊고 지내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올려주신 사진으로 데리다 용어는 처음 봤는데요. 헤겔의 얼굴에선 진리에 대한 가득한 질투가 데리다의 얼굴에선 모순에 대한 평온한 수용이 느껴지는군요. 저는 배낭여행 갔을 때 그 파리의 그 시민대학인가? 룩상부르 공원 옆에 있는 대학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강의 듣다가 괜히 줄 서 있길래 들어갔더니 강의를 듣더라고요. 강의 듣는데 프랑스 불어를 하는데 뭐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잤어요, 저는. 잤는데 꿈에서 데리다를 만난 거야. 그래서 인드라가 블로그에 써놨잖아. 침까지 흘리면서 잤는데 강의 끝날 때쯤에 깼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가씨들이 프랑스 아가씨들이 되게 날 보고 웃더라고. 알아들 수 없어서 잠들은 건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래서 인드라의 어떠한 데리다 해체론은 뭐냐? 데리다가 써먹을 수 있을 만큼 써먹는 것이 데리다를 위한 거다. 써먹을 수 있을 때 써먹어야 되고 써먹을 수 없는데 그때 써먹는 거는 그건 낭비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데리다의 해체론을 써먹을 수 있는 시기냐 아니냐 한다면은 시대여신님이 마침 잘 얘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써먹을 수 있다. 효용성이 있구나. 쓸모가 있구나.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데리다의 해체론도 다 써먹었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대정신님이 잘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데리다의 해체론은 써먹을 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금 또 데리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알제리 출신이에요. 무슨 까미 생각하면 돼요. 인드라가 맨날 그 사르트라고 까미 싸운 거 알죠? 사르트르하고 까미가 서로 맨날 싸웠잖아요. 특히 까미가 사르트르 너 되게 싫어. 자크 데리다도 알제리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까미적인 아싸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알제리 출신이기 때문에 알제리 출신인데다가 또 까미와 다르게 소설가 까미 이 시지푸스의 이런 소설 쓴 사람 있잖아요. 이방인 이런 소설 사람. 그 아싸 기질이 있어요. 자크 데리다나 까미가 아싸 기질입니다. 반면에 그 사르트르나 이 누구야 또 알투세르 이런 사람들은 인싸 기질이에요. 인싸 기질.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자크 데리다는 거기다가 또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다가 알제리 출신이다 보니까 훨씬 더 알제리가 그 프랑스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한국으로 치면은 자크 데리다가 프랑스인이지만 동시에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니까 조선인이 국적 송기정 선수처럼 자크 데리다는 송기정 선수와 유사한 거죠.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으니까 일본 국적에
조선인 이렇게 되는 게 자크 데리다고 거기다가 또 유대인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아싸다 아싸. 까미와 유사한 그런 어떤 좀 출생의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평론가들은 1967년 말과 현상은 그의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했고 대부분 67년에 72년에서 67년에 만들어진 작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뭐 데리다는 매년 책을 냈던 사람인데요. 박사학위는 80년인가 받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1967년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1966년, 67년. 이것을 인드라의 구기본론적으로 보면 연대 기준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인드라의 구기본론적으로 관점에서 보면 67년이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로 CFR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났죠. 1967년. 바로 빅토르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빅토르 로스차일드 구번 당대 황제를 끌어내리고 혁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박정희적 결단을 할 때가 바로 1967년 CFR 회의죠.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겉으로는 베트남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였지만 실제 CFR 회의의 내용은 구경 귀족들이 일치단결해서 빅토르 로스차일드를 타도하고 데이비드 록펠러를 새로운 신임 구경 황제로 내세울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당시까지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시적인 독립을 할 것인가, 이러한 심도 깊은 토론한 것이 1967년이다. 이렇게 인드라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점을 인드라가 지적했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데이비드 록펠러와 구경 귀족들은 혁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인드라가 강조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유럽 귀족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유럽의 구경 귀족들을 설득하는 방식이 어떤 거였습니까? 당시 빅토르 로스차일드는 막스주의, 막스 레닌주의, 파시즘에 매몰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럽의 좌파시오들을 설득하는 방식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방식을 썼냐면은 빅토르 로스차일드의 좌파시오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데이비드 록펠러가 동원한 것은 시민운동, 여성운동, 이런 오늘날의 시민운동,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민운동으로 노조 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빅토르 로스차일드의 권력을 약화시켰죠. 또 다른 한편으로 이태리 공산당 그람시가 얘인데 이 빅토르 로스차일드의 직영지였던 식민지였던 소련 공산당 모스크바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서유럽의 공산당들은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 이태리인데 둘 다 스탈린의 개다, 이런 평가를 들을 정도로 철저하게 스탈린에게 충성한 당이 위성정당이 바로 영국, 프랑스, 이태리 공산당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최초로 반역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람시입니다. 그람시. 이태리 그람시. 얘가 여태까지 친소 공산당 노선을 반소 공산당 노선으로 바꾼 게 그람시입니다. 얘도 어차피 공산주의자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게 구기본의 힘이죠. 데이비드 록펠러의 힘이고 책사 브레진스키나 헨리 키신저의 힘이죠.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소련과 중국을 떼어놓듯이
예. 소련을 약화시키고 빅토르샤이드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소련의 개였던 소련 공산당의 개였던 이태리나 프랑스나 영국의 공산당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반소로 전환시킨 게 바로 그람시예요. 그래서 그람시를 키운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강조했던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데리다도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프랑스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대다수가 사르트 영향 때문에 자유파시오로 대부분이 있어요. 오늘날 프랑스 사회당이 망했잖아요. 자유파시오. 프랑스 사회당이 자유좌파 노선이어야 되는데 자유파시오 노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에도 야당도 못했잖아. 자유파시오가. 제일 야당이 르펜이 됐잖아. 프랑스 사회당이 재구실을 하려면 자유좌파가 돼야 돼요. 바로 데리다 노선이 돼야 돼요. 데리다는 자유좌파 노선입니다. 그런데 자유파시오 노선, 알티슈에르, 사르트르 이런 애들의 자유파시오 노선이 되니까 프랑스 시민들이 지지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크 데리다가 저들 속에 있잖아. 그래서 국기본이 잘하는 게 뭐냐면 저놈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키울 만한 애를 키우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애를 키우는 게 아니야. 말하자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가세연이 있어. 가세연에는 강용석, 김세희, 또 누구야? 떨어져 나가서 따로 하던데. 어쨌든 그 친구 논의 안 하고 김소연 뭐 이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김소연, 김세희, 강용석 이랬을 때 이 셋 중에 누구를 국유본이 만약에 가세연을 망하게 하고 싶다. 이럴 때 어떤 방식을 쓰냐라는 것은 셋 중에 가장 좀 아니네, 유연성이 있는 사람을 떼어낸다 이거지.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강용석이 더 유연합니까? 김세희가 더 유연해 보여요. 김소연이 더 유연해 보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유본이 선택한다 이거죠. 저 데리다는 저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친미좌파였어요. 다른 애들은 다 반미좌파였어요. 반미 자유파시였단 말이에요. 프랑스 학자들 대다수는요, 반미 자유파시입니다. 반미예요, 반미. 거의 유일하게 자크 데리다만 친미 좌파였어요. 친미 자유좌파였습니다. 그런 노선을 걸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노선을 걸었느냐? 전혀 아니죠. 자, 1967년까지, 1965년까지 이전에는 자크 데리다도 교수 되려고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신분이 안정돼야 될 거 아니야.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당시에 알티세르라는 자유파시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알티세르한테 이렇게 짜옹을 한 거지 말하자면. 잘 봐주세요. 알티세르가 당시에 교황 소리 들었거든. 자유파시오 교황 소리를 들었던 애가 알티세르예요. 나중에 유대인 아내 목을 조린 정신병자. 아내인 유대인 아내를 목 졸라가지고 살해한 정신병자가 알티세르거든요. 교황 소리를 들었다고요. 알티세르한테 잘 봐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교수 자리 따지. 1965년까지의 프랑스 학계는 알티세르한테 눈치 봐야 되는, 마치 지금의 문전비 자유파시오 시절에 무슨 고대나 애들 눈치 봐야 되는, 서울대성 조국 눈치 봐야 되고, 고려대는 또 누구야 그게 장하성 눈치 봐야 되고, 연세대는 누구야 그 새끼. 욕해서 죄송합니다. 그 욕 안 했어요. 그
뭐 문정인 뭐 이런 애들. 예, 그런 애들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거 아시잖아요. 예, 그의 어떤 이념적 성향을 좋아해서 친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수 자리를 따야지 생계가 유지되잖아. 먹고 사는 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1967년 이 이렇게 접어들면서 CFR에서 이렇게 벌어졌죠. 그래서 예, 주목한 거야. 국유본이 데리다를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촘스키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 촘스키나 데리다 같은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예? 10대 때부터 전 세계에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자질 있는 애는 딱 예, 지켜봐요. 데리다도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촘스키도 그렇게 주목을 받아가지고 교수된 거고. 그래서 67년에 그 문학으로 이렇게 된 건데 그 저게 하필이면 또 존스 홉킨스예요. 존스 홉킨스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노플러 대학이에요. 내가 강조했잖아. 존스 홉킨스 대학은 의과 대학으로 유명한데 거기에 노펠러 기부가 엄청난 대학이다. 거기서 이제 세미나 열었다 이거죠. 그때 거기서 주목을 받았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데리다가 예, 인기를 얻은 것은 바로 예일 대학에서. 예일 대학 하면 어디죠? 예, 해골종단이 있는 게 아닙니까? 후시가 있었던 대학이 해골종단 대학, 예일 대학, 예, 명문 대학교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했죠. 근데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들 문학 비평 뭐 이러면은 이게 뭔데? 어차피 아무 의미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1970년대만 하더라도 문학 비평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랬어요. 예, 우리가 지금 잘 보는 무슨 유튜브도 없었고, 그죠? 그 당시에는 또 예, 뭐죠? MTV도 1980년대에 가서야 MTV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전 세계인이 즐기는 선진국의 시민들도 즐길 거라고는 예, 신문 기사와 책밖에 없었어요. 소설책이죠. 운동권도 자유파시 운동권도 무슨 이론서로 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인드라가 자유파시들이 뭘로 세뇌시켰냐면 소설책으로 세뇌시킵니다. 예. 인드라는 소설책으로 세뇌당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론에 약해요. 이론으로 애들을 세뇌시키지 않아요. 예. 노래와 운동가요 있죠? 노래와 그 다음에 소설책 이런 걸로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직접 뭔가 참여시켜. 그러니까 예? 뭔가 집회에 나와서 예? 뭐 이렇게 체험학습 이런 것처럼 그런 걸로 애들을 세뇌시키지 예, 이론서로 세뇌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책이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과거의 프리메슨 이런 데서 인드라 프리메슨에서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얘기했죠. 자, 일루미나티인들은 철저하게 반대하고요. 자, 그 무정부주의자 예, 바쿠닌 같은 경우는 프리메슨에 가입했죠. 이 바쿠닌 같은 사람 러시아의 귀족이었습니다. 바쿠닌 같은 사람이 프리메슨에 어떻게 가입하죠? 간단해요. 당시의 러시아 상류사회에서 청년 귀족들은 어떤 방식으로 프리메슨에 가입하냐면 바로 독소회를 통해서 프리메슨에 가입합니다. 대다수의 상류층의 독소회들은 프리메슨 유사 그룹이었습니다. 프리메슨은 아니고 예, 그런 독소회라는 사교 모임을 통해서 예, 기존의 프리메슨 회원들한테 눈도장 받고 비로소 거기서 괜찮으면 프리메슨에 추천받아서 회원이 되는 방식이에요. 똑같이 미국의 대학 사교 클럽도 사교 동아리도 똑같은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해골종당은 프리메슨 조직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프리메슨을 모방한 흉내낸 조직일 뿐입니다. 근데 예, 대학에서 그러한 유사한 것들을 하다 보면 기존의 프리메슨 회원이 눈여겨보고 저 친구는 프리메슨으로 가입시켜도 되겠다 해서 가입시키거나
일루미나티로 가입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바쿠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러시아에서 청년 귀족으로서 프리메슨 가입했는데 평상시에 딱 기대를 하고 세계의 정복을 꿈꾸는 프리메슨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쑥맥이더라. 그래서 탈퇴는 바쿠닌이 탈퇴했습니다. 프리메슨에 탈퇴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무정부 조직인데 자기가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면 음모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음모 조직의 모델을 만든 사람이 바쿠닌이에요. 웃기죠? 역설입니다. 본인이 아나키스트고 무정부주의자인데 누구보다 음모 조직을 잘 만들었어요. 오늘 모델입니다. 음모 조직의 모든 롤 모델이 바쿠닌이에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리다를 국유원이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왜? 1968년에 학생운동, 프랑스 학생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대다수 자유파시오들이 68년에 가담했죠. 그래놓고 어떤 노선으로 치달았냐면 자유파시오에서 초강경, 오늘날 철험회처럼 초자익 파시오 노선, 그것은 바로 모택동의 문화 쿠데타를 지지하는 양상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련에 실망했기 때문에 중국은 다를 거라고 여긴 거죠. 모택동이 하필이면 관료주의 타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떡밥이 굉장히 센 거죠. 오늘날의 어떤 동영상을 보게 되면 유튜브가 널리 퍼져 있었다면 당대 1960년대 유튜브가 있었다면 아마도 인들하는 프랑스의 학생들이 교수들이 대부분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당시에는 모택동이 중국에서 어떤 대참사를 일으키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오직 책으로만 본 거죠. 누군가 마테오 리치 뭐 이런 애들이 중국 견문록 그런 걸로만 본다 이거죠. 근데 문화 쿠데타 이런 것들을 찬사를 하면서 찬양하는 책들이 불어로 번역돼서 오니까 그걸로만 본 게 프랑스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모택동은 불세출의 영웅이자 세계에서 가장 인간적인 지도자다. 이렇게 여기게 된 거죠. 마치 종북파가 1980년대 국유본의 어떤 국유본과 반쪽 아베파의 음모로 종북파들이 반쪽일성을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인 지도자로 여겼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텔겔이라는 잡지 이제 그룹이에요. 텔겔 그룹 운동권 자유파시 운동권 그룹인데 거기하고 인연을 맺다가 떨어져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이런 과정이 꼭 인들하고 같죠. 애가 데리다가 괴짜한 거죠. 아싸예요, 아싸. 그 저 텔겔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줄리아 크리스테바입니다. 줄리아 크리스테바 불가리아 태생인데 파리로 이민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데리다가 죽은 다음에 프랑스에서 그러면은 누구를 최고의 석학으로 만드냐 이런 작업이 있었는데 그때 선정된 애가 줄리아 크리스테바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소련의 간첩이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건 기적이었어요.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참고하시기 바라고. 근데 이제 자크 데리다는 국유본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떤 제안을 받았냐면 너 아시아 남미 총책을 해라. 지금 푸코가 이란 중동의 총책을 맡았다. 푸코가 미셸 푸코가 구번 귀족이죠. 미셸 푸코도 너는 그걸 맡아라. 근데 자크 데리다가 거절을 했습니다. 국유원의 제안을. 근데 그 전에 그러면은 국유원이 이런 아시아 남미 총책을 줬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노엄 촘스키. 미국에서 반미 떠드는 친구잖아요. 노엄 촘스키는
자유파시는 아니에요. 자유좌파입니다. 어쨌든 남미 아시아 총책을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엄 촘스키하고 푸코하고 자크 데리다가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푸코는 왜 저 녀석이 날 디스에 자존심 상했고, 예. 노엄 촘스키는 노엄 촘스키대로 자존심이 상한 거죠. 왜 국유보는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데리다한테 시키냐. 거기다가 또 그것까지 또 예? 하라고 했는데 또 예? 데리다가 거절하니까 자기들이 뭐가 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미셸 푸코하고 예, 노엄 촘스키가 연대해서 예, 데리다를 디스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하여튼간 셋 다 인드라 다 푸코도 좋아하고 노엄 촘스키도 좋아하고 예, 자크 데리다를 좋아합니다. 이 셋은 그래도 자유좌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래서 자크 데리다의 전성기는 인드라가 볼 때 시작은 1967년에서 1973년 요까지죠. 바로 데이비 록펠러가 구현 황제가 되는 1973년까지 이때가 이제 프랑스 외에서 바깥에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구현 본사에서 본사는 아니죠 그때까지 그런 데서 처음으로 인기를 얻었던 시기가 자크 데리다의 전성기는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사상적 전성기는 1967년에서 1972년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진짜로 데리다의 그 자신의 인생 전성기는 언제부터냐? 1990년대입니다. 1990년대 자크 데리다가 전성기를 맞죠. 인생 전성기. 왜냐?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죽었기 때문이죠. 소련이 붕괴됐어요. 전 세계 자유파시오들이 극도의 혼란을 느낀 시기입니다. 알투시르는 자기 아내 유대인 목을 졸라 죽이고 또 누구야 들레진과 걔는 갑자기 2층 테라스에서 뛰어내려서 부엉이 발에서 뛰어내리듯 자살했습니다. 전 세계 그쪽 자유파시들이 개난리 쳤던 시기가 1990년대예요. 이랬을 때 프랑스의 어떤 철학이 대부분 자유파시 철학인데 이 반미 자유파시 철학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프랑스 자유파시 철학이. 뭔가 탈출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탈출구가 바로 자크 데리다였던 겁니다. 1990년대. 그래서 역설적으로 자크 데리다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프랑스 철학계에 프랑스 학계에 얼굴마담 수장에 오른 겁니다. 대표 간판이 된 거예요. 본인이 딱히 원한 게 아니지만 갑자기 프랑스 학자면 누구냐? 자크 데리다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구다 알티세르다 뭐 들레즈다 뭐 락강이다 뭐죠 막 나왔단 말이야. 싹 다 잊혀지고 이제는 자크 데리다다 이렇게 된 거예요.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990년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크 데리다의 해치론이라는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요, 자크 데리다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얘기가 자크 데리다의 학문적 정성기예요. 그때 할 얘기는 다 했어요. 그러면은 1990년대에 나왔던 뭐 마르크스의 유형론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은 뭐냐? 존재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본인이 갑작스럽게 프랑스 학계에 얼굴 마담 간판이 되니까 뭔가 좀 애들을 그동안에 이렇게 자유파시오였던 애들을 달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알고 보면 좌파야. 너네들 여태까지 나를 막 바이든 형처럼 친미니까
프랑스에서는 칩니다. 그러면은 마치 쪽발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크 데리가 나 그냥 신일 아니야. 친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상대한테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마르크스의 유력론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인드라 썼다고 봐요. 그래서 크게 자크 데리다의 그 유력론, 존재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의미를 개인적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다. 존재론. 예. 뭐 하이데거 덕을 봤다. 하이데거도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그 데리다의 어떤 그 돼서 그렇게 큰 위상을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뭐가 있냐? 데리다에게 중요한 건 인식론이다. 인식론. 읽기에 읽기, 글 읽기, 해석. 이것은 전적으로 후설에게서 시작해야 된다. 아니, 예? 데리다의 석사 논문이 후설이에요. 그럼 후설에서 시작해야지. 다른 것들은 다 격가지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예, 후설이에요. 후설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후설을 알아야 된다. 이들아 강조했던 거죠. 후설은 뭡니까? 현상학이에요. 지금 여기, 현전 이런 개념이라고요. 이것을 이 후설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본 게 이 데리다의 철학 석사 논문이에요. 그리고 한 3년 뒤에 자크 데리다가 결혼하죠. 그 결혼 상대자는 정신분석학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부인은. 정신분석학 하면 뭐죠? 프로이트죠. 흥미롭게도 후설과 프로이트와 데리다는 모두 유대인입니다. 또한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은 인드라가 블록에서 소개했듯이 후설과 프로이드의 방법론은 거의 유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프로이트는 무의식이고 후설은 자유의지입니다. 능동적이라는 거죠. 후설은. 프로이트는 수동적이고. 그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데리다는 이 후설과 프로이트 사이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본 거죠. 후설은 지금 여기. 네, 그래서 후설은 수학마저도 수학의 근원에도 무언가 있을 것이다. 괴델이 입증했죠. 네. 수학의 근거도 뭔가 주관적, 심리적인 근원이 있을 것이다. 수학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런 거 연구한 사람이 후설이에요. 뭔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그런 것도 수학을 마저도, 뭔가 근원이 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후설이에요. 결국 실패했죠, 후설은. 어쨌든 버트란트 러셀이 주목한 게 뭐죠? 버트란트 러셀은 어릴 때 유클리드 기하학을 마치 성서처럼 절대 진리로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기 비트겐슈타인을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사도의 멤버로서 그때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높이 평가한 거, 논리 철학 수고, 그게 초기의 그러한 대응은 유클리드 기하학이 말하자면 피타고라스의 그런 사상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버트란트 러셀은. 근데 화면이 왜 이렇지? 흥민이가 두 골 넣었어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끝장을 내야 돼. 이거 어차피 지금 막 인드라가 이 방송하는 컴퓨터 고장났고 작정해서 오늘 방송 이거 안 끝내면요 인드라에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지루해도 참고 들어주세요. 철학 얘기, 특히 테넷이 지금 또 화면이 이렇게 또 갑자기 막 늘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버트란트 러셀 입장에서 또 볼 때 데리다의 입장은 굉장히 흥미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데이비드 록펠러 입장에서도 데리다의 입장은 흥미롭다. 다만 빅터 로시차르드만이 불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버퍼링이 굉장하네요. 자, 이거 보시고요. 자분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데리다의 어린 꿈은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였어요. 어릴 때는 데리다는 축구 선수가 되기를 꿈꿨던 친구고요. 데리다는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는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데리다는 비평가, 평론가가 아닌 데리다는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나이 먹어서는. 그래서 작가가 못 됐잖아, 데리다는. 그러니까 데리다는 어떻게 삶을 살았나? 소설 같은 평론을 꿈꿨죠.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문학평론가 중에 김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현. 이 사람이 작가는 못 돼. 근데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전 기질이 없는 거야. 작가적 어떤 그 재능이 없는 거예요. 작가는 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평론을 쓰는데 소설처럼 평론을 쓰는 거야. 같은 다른 어떤 평론가들은 아주 이론적으로 딱딱하게 쓴다면 김현은 마치 괜히 쓸데없이 막 현학적인 표현을 막 써요. 데리다도 그래서 저렇게 난해하다는 평가를 듣는 겁니다. 데리다의 그 난해한 표현은 어디서 비롯됐냐? 제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소설책이 있어. 그게 뭐냐면 제임스 조이스의 잃어버린 나? 하여튼 제임스 조이스 갑자기 인드라 생각. 율리시스. 세상에서 가장 난해한 책 중에 하나가 율리시스인가 그런 건데 인드라도 저거에 빠진 사람이에요. 제임스 조이스. 자동기술 혹시 들어봤죠? 의식의 흐름. 다다이즘 미술에서는 다다이즘 들어봤을 겁니다. 등간에 그래서 데리다는 저렇게 난해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작가가 못 된 거야. 재능이 없어. 그래서 자기의 작가적 재능이 없는 걸 숨기기 위해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 괜히 글을 난해하게 쓰는 거지. 마강수 선생님 같은 분은 저런 데리다를 되게 싫어해요. 쉽게 써도 되는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써? 그러면서 되게 싫어해. 데리다뿐만 아니라 마강수 선생님은 프랑스 철학 자체를 싫어해요. 애들이 왜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써? 그래서 제가 한마디 들었죠. 마강수 선생님한테. 사기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인드라 말이 맞아. 사기치기 위해서 한 거야. 맞습니다. 사기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데리다 책을 볼 필요 없어요. 프랑스 자이파쇼, 락강이네, 푸콘네, 무슨 인드라 집에 가면 프랑스 철학 책, 그런 애들 책 몇 가지 좀 있어요. 다 그냥 불살라도 상관없는 책들이에요.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사기꾼도 책이에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시해도 돼요. 안 읽어도 돼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철학 전공해도 프랑스 철학 무시해도 됩니다. 그거 무시해도 여러분은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얘들아 진짜 정의 내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좀 프랑스 대사관에서 항의할지 모르겠네. 그렇고요. 아무튼 프랑스 철학은 무시해도 데리다는 존중할 필요가 있고요. 연세대학교는 싫어해도 마그 선생님은 좋아합니다. 인드라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1967년에서 72년까지는 데이비드 록펠러가 화제가 되기 전이고 1990년대에는 이렇게 데이비드 록펠러가 빅터 로스차일드가 죽었기 때문에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해가지고 10년 동안 그런 시기를 살았다. 이 시기만 생각하면 된다. 연대기적으로 데리다의 이론적 학문기는 67년에서 72년 사이. 그때 이미 다 이직론적인 해체론이니 이런 게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1990년대 이후에 쓴 책들은 자신의 권위를 갑자기 운 좋게 프랑스 대표 석학 이렇게 자리매김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권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데리다 해체론의 가장 인드라 입장에서는 데리다의 해체론을 해체한다면 1990년 91년인가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죽은 이후에 데리다가 쓴 책들 대표적인 저작 막스의 유령전무지 마르크스의 유령들 뭐 유령학 이런 것들이야말로 데리다를 해체시킬 수 있는 책들이다. 데리다의 여태까지 자신의 어떤 해체론을 완전 해체시키는 책이 1990년대 이후의 저작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쓴 책이다 이거예요. 순수한 의도라고 볼 수 없다. 학문적 의도로 볼 게 못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리다가 그 분석 철학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되게 명예박사 뭐 준다고 하니까 반발이 있었잖아. 케임브리지 대학이 어떤 대학이에요? 빅토르 로스차일드 대학이고 버트란트 러셀 대학이란 말이에요. 이때 빅토르 로스차일드 대학이기 때문에 케임브리지 대학 분석 철학계에서 반발이 있었던 거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칼의 지적 사기에서 데리다를 많이 비판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간단하게 봅니다. 1965년인가 그때 파라다임의 변함 토마스 쿤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토마스 쿤의 파라다임은 굉장히 칸트 철학을 계승한 훌륭한 과학 철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과학과 과학 철학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드라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당시에 데이비드 록펠러와 버트란트 러셀은 둘이 손을 잡고 과학 철학을 옹호했다는 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죠. 왜 데이비드 록펠러와 버트란트 러셀은 과학 철학을 옹호했을까요? 버트란트 러셀은 자신의 제작적인 게 있잖아요. 열린 사회와 그적들 쓴 사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어쨌든 런던 전경대학의 교수. 그 사람이 해겔 변증법 깠잖아. 프랑크푸르트 학파 까고. 마치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자, 버트란트 러셀과 데이비드 록펠러는 왜 과학 철학을 옹호했는가? 간단합니다. 빅토르 로스차일드와 소련의 공산당, 프랑스 좌익파쇼들은 과학교주였다. 과학 사이비 과학. 그래. 나만 오라. 왜? 나는 과학이니까. 과학 그 자체니까. 소련 공산당은 무오리야. 오리가 없어. 공산당은 오리가 없어. 막스에게는 어떤 단 한 줄도 오리가 없다. 레닌, 트로츠키, 스탈린은 어떤 오류도 없다. 무오류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과학이니까. 이건 과학이 아니다. 사이비 과학이다. 너네들이 생각하는 과학은 과학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자크 데리다고. 이런 자크 데리다의 주장이 데이비드 록펠러와 버트란트 러셀은 지지한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당시에 빅토르 로스차일드와 프랑스 좌익파쇼들은 특히 대표적인 프랑스 그런 좌익파쇼 교황이 알투세르였는데 과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알투세르도 해겔을 비판하면서 막스의 장점은 철학이 아니라 과학이다. 내가 해겔보다 과학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이때 자크 데리다는 어떻게 얘기했냐. 알투시에르 당신도 과학은 아니야. 사이비야. 이 얘기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나만 좌파야. 나만 우파야. 나만 보수야. 나만 진보야. 너네들은 사이비야. 이게 데리다의 해체론이야. 얼마나 좋아. 인드라 같은 사람은 읽자마자 데리다의 그런 논의를 읽자마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것이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 기존의 해겔 변증법이나 막스의 변증법, 공산당의 변증법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다 라고 주장한 게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입니다. 정반합은 없다.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차이는 해겔 변증법은 정반합이잖아요. 예. 아도르노는 정과 반만 있지 합은 없다. 이게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입니다. 아도르노도 유대인이고 300인 위원회라는 책에 보면 아도르노는 비틀즈의 실질적인 작곡가고 구경 귀족으로 나오죠. 300인 위원회에 그런 아도르노. 발터 베냐민을 발굴했고 또 이 데리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관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데리다가 아도르노 상을 받아요. 아도르노도 역시 유대인이고요.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간에 물론 발터 베냐민도 유대인이죠. 어쨌든 이 데리다가 이렇게 2000년에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죽었다. 근데 그 시기가 제이 록펠러 시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네님, 프랑스 철학은 아가씨들 앞에서 잘난 척할 때 써먹을 수 있을지도. 그런 게 있죠. 그 과거의 영화, 로맨스 영화 같은 거를 보면요, 헐리우드 그걸 보면요, 과거에는 이 프랑스어가 먹혔어요. 그 대표적인 게 사랑의 블랙홀. 영화 혹시 아세요? 사랑의 블랙홀. 거기 보면은 그 아가씨가 불어 전공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프랑스어를 남자들이 하면 미국에서 먹혔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 일이에요. 우리 지금 다 이제 지금 60대, 70대 먹은 사람들한테는 통할 일인데 요즘에는 프랑스어 하면은요 안 먹혀요. 그럼 뭐가 먹히냐? 요즘 스페인어가 먹힌대요. 스페인어가. 히스패닉들 어떤 거에서 스페인어. 그리고 BTS 영향 때문에 약간 한글도 할 줄 알면 한국어도 좀 할 줄. 과거에 약간 일본어도 하면 또 이렇게 먹힐 때도 있었고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이 먹혔던 때가 있었다니까. 그게 언제냐면 60년대, 70년대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시 말하면 60년대까지는 프랑스의 그런 것들은 일루미나티다. 저희 파셔들은. 근데 1970년대부터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냐? 그 데비 록펠러가 프랑스의 대동방 로지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동방 로지가 많이 작용해서 프랑스에 프리메이슨 그 전까지는 그냥 좌익 파쇼가 압도적으로 대다수였는데 1973년 이후로 프랑스에도 그런 어떤 분위기가 생겨서 프리메이슨 노력으로 어느 정도 됐는데 여전히 이 좌익 파쇼 일루미나티가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프랑스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인드라가 볼 때 르펜 같은 애도 프리메이슨이 아닌 일루미나티 영향권 안에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올랑드는 프리메이슨 영향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올랑드래요. 죄송합니다. 지금 대통령 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얘는 많은 사람들이 로스차일드 회사에서 일했다 이런 걸로만 이해하시는데 아니에요.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마크롱의 이력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미국 프랑스 친선협회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음모론자들은 로스차일드 이거 하나에 뻑가가지고 막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드라 장담할게요. 마크롱 이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미국 프랑스 친선협회입니다. 프리메이슨이에요. 마크롱은. 반면에 르펜은 구경 귀족이래. 르펜도 구경 귀족인데 이 푸틴하고 연관돼 있듯이 좌우의 파션은 한 통속이거든요.
한국의 문좀비 파쇼나 감미 아베빠처럼 일루미나티 쪽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런 쪽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방송 시청하는 민경우 예? 조심하세요 인들아가. 예? 함부로 늑편 옹호하지 마세요. 예?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만 얘기하세요. 예? 해외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다칩니다. 인들아 분명히 경고했어요. 예? 4.15 부정선거만 얘기하라고. 해외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 없으면 침묵하세요. 인들한테 찍히면 민경욱도 없어. 분명히 인들아. 그리고 예? 황교안도 분명하게 예? 선을 넘지 마세요. 당신들. 인들아 4.15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 넘으면요. 당신들 미래 없어요. 예. 국제뉴스에 대해서는 조심하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랑스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그 율리시스 있다 그런 거. 이 텔겔이 이제 그 비비스파이 프랑스 석가 크리스테바 암호명 사비나 인드라 무사들이란 책도 샀단 말이야. 해체들이란 인드라 책에서도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나와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프랑스 사이비 철학자들이 모두 돼지거나 한물간 상황에서 데리다가 말년에 프랑스 철학계 간판이 된 시기가 있다. 빅토르 루스찰드가 죽은 후부터 데리다가 사망한 시기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약 10년간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옐런 소칼과 직접 사기. 그래서 이거의 어떤 결론은 데리다 그럼 데리다는 아무 잘못이 없느냐? 아, 있지. 뭐냐면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얘기냐면 그 기존에 90년대까지의 어떤 해체론, 데리다의 해체론, 포스트 모더니즘은 실용적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자유파시오 노조 권한을 약화시키고 자유파시오 공산당 권력을 약화시키고 자유파시오 정치인들의 권력을 약화시키는데 자크 데리다의 해체론이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크 데리다는 그 당시에 뭐 체코 공산당 같은 데서 동유럽 가서 인권운동하고 그랬다는 거죠. 쓸모가 있었던 거죠. 소련 공산당을 고발하는데 자유파시오들을 고발하는데 자크 데리다는 쓸모가 있었습니다. 해체론이. 그러면 90년대 이후에는 쓸모가 없어진 거죠. 역으로. 근데 문제는 프랑스 학계에서 자크 데리다를 간판으로 모시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뭐냐면 인지상정으로 자크 데리다는 모처럼 인생의 황금기가 왔으니까 자기 권력을 즐기는 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극도로 자신이 비판했던 그런 형이상학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해체론이라는 형이상학을 만들어냈던 시기가 바로 90년대부터다 이거죠. 이거는 까여도 된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 데리다의 과학 철학은 과학 비판은 효용성도 있고 쓸모도 있었다. 이론적으로도 어느 정도 용인이 됐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없잖아. 소련 공산당이 붕괴됐잖아. 그러니까 자크 데리다는 자신의 해체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 반소 노선에서 상대방 자유파시로 달래기 위해서 반미 노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신이 인드라가 데리다는 기존의 형이사학 철학들이 가부장적이네, 반여성적이네, 반인종적이네, 다 좋아. 그게 소련 공산당을 공격할 때는 효용성이 있었던 건데 이것들을 고스란히 미국 선진국에다 적용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 여성주의가 북한의 현실이나 이란의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선진국의 남성, 전 세계에서 가장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데서 떠들어대고 가장 전 세계에서 여성 인권이 열악한 북한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중국, 러시아 같은 데서는 침묵하는 이런 것들의 비밀을 전해준 자가 자크 데리다다. 결론적으로 안타깝지만 자크 데리다는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죽은 날, 그 다음 날에 죽었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랬다면 자크 데리다의 태체로는 더더욱더 사상적으로 빛났을 것이다. 자크 데리다의 수명은 1991년인가 빅토르 로스차일드의 사망인 그 다음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라는 거죠. 이게 인드라의 자크 데리다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또 과학 철학에 막 나와가지고 욕먹을 수밖에 없었다. 욕먹어도 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런 사람들이 모더니스트다. 일부 그 기독교계 포스트 모더니스트 하면서 까면서 항상 깐 사람 데리다 까잖아요. 왜 까는 줄 아십니까? 걔들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뭐 알고 까는 줄 아십니까? 무식해서 까는 거야. 인자 간단하게 지금 한국의 기독교 신학자들이 왜 데리다를 까냐? 포스트 모던이라고 무식해서 그래요. 그거 걔네들 논리를 어디서 왔냐?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만들어준 거거든.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누구야? 해겔 변증법 논자들이라고. 해겔 변증법 논자들이 누굽니까? 차이파시오냐? 빅토르 로스차일드, 차이파시오. 모더니스트는 죽지 않았다.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공산당은 죽지 않았다. 이런 소리야. 차이파시오는 죽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크 데리다를 공격할 수밖에 없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크푸르트 학파 기독교 신학자들이 오늘날도 맨날 포스트 모던 떠들잖아. 무식하잖아. 우파 애들이 지네들 논리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자기가 진짜 우파, 나만 우파, 나만 보수 이런 사람들이 논리를 가만 들어보세요. 예. 오히려 변증법을 더 떠들고 있고 알고 보면 프랑크푸르트 학파 얘기하고 있어. 예? 아, 나 진짜. 그 학교에 한물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얻어맞은 거고, 버트란트 러셀 쪽 이쪽에서는 버트란트 러셀 쪽에서도 맨 처음에 이제 자크 데리다 이쪽을 이렇게 같이 가다가 또 결별한 게 뭐냐면 90년대, 그러니까 버트란트 러셀은 1970년에 죽었죠. 그래서 그 노엄 촘스키가 버트란트 러셀 개였다가 전향해가지고 데이비 록펠러 쪽으로 전향한 거 아니에요. 그때 버트란트 러셀 파였다가 데이비 록펠러파로 전향한 사람들이 헨리 키신저는 빅토르 로스차일드 파 아닙니다. 유대인이어도 전향한 거예요. 헨리 키신저하고 노엄 촘스키는 빅토르 로스차일드 파가 아니고 버트란트 러셀 파였다가 데이비 록펠러파로 전향한 겁니다. 자, 문제는 90년대부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데리다의 해체론이 말하자면 사냥개였단 말이야. 소련 공산당을 때리기 위한 사냥개가 데리다의 해체론이었는데 이 사냥개가 미쳐 날뛰는 거야. 이제는 데이비 록펠러 미국 구현 본사를 개 뜯어먹듯이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데리다 해체론을 좀 제어할 필요가 있는 거죠. 토사구팽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예. 그래서 데리다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써먹을 만큼 다 써먹었다. 예.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인드라는 왜 응? 데리다냐? 아니 자기 파시였으니까 인드라 입장에서는 막스 생가에도 배낭여행 때 갔다 왔고, 예. 배낭여행 때 파리 대학에서 꿈에서 데리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기 파시 시절에는 당연히 데리다를 좋아했던 것이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자기 파시를 에서 나와가지고, 예, 이제 예, 신을 믿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왜 자크 데리다냐? 아니, 그러니까 인드라 얘기하는 게 뭐냐? 이젠 자크 데리다가 그렇게 쓸모는 없다. 근데 지난 제이록펠러 시절에는 제이록펠러가 약간 데리다를 좋아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이록펠러 시대에는 유효했던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록주는 자크 데리다 신경 안 써요. 네, 제가 볼 때. 예, 예. 그렇게 보는데 우리 시대정신님께서 해체론에 많이 아주 이분은 또 그런 거에 한번 빠지면 대단하시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참고하시라. 이거 설명도 잘해.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인드라가 못 봤던 점 구조론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딱 하시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재밌게는 보고 있는데, 예, 데리다는 그러면은 아예, 예, 본인의 해체론을 주장하시는 게 낫다. 기존의 데리다를 엿먹이는. 그래서 대륙주 황제 시절에는 대륙주 황제 시절에 맞는 그러한 어떤 해체론을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테렌님 오늘은 졸리지가 않습니까? 12시 6분이네요. 빨리 어디라 가. 이게 진짜 여러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10분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리도 인드라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컴퓨터가 고장 나가지고 방송을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컴퓨터 새로 사야 되는지, 내일도 만약에 컴퓨터가 저렇게 이상이 있으면 방송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제 버트란트 러셀이 현대를 만든 두 인물로 비스마르크와 이 노펠러를 두고 있어요. 비스마르크는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래서 국가 사회주의다, 뭐 사회주의다, 뭐 여러 가지 소리 듣는 사람이고, 노펠러는 혁신, 네? 뭐 말이 필요 없죠. 그랬을 때 이게 이 둘을 이렇게 한 게 오늘날의 자본주의예요. 예? 19세기의 어떤 자본주의는 영국식 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20세기의 자본주의는, 예, 약영 국가에서 탈피한다. 뭐 교과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복지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의 어떤 그것이 버트란트 러셀이 만든 겁니다. 버트란트 러셀이 독일 유학 가서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제도 공부하고 해겔 공부하면서, 이거 해겔 공부했더니 이건 개소리네. 해겔이, 예, 버트란트 러셀이 독일 유학 가가지고 해겔 공부했는데, 예, 개소리네. 막스 책 보고 얘도 좀 개소리 하네. 진짜로 그랬어. 예, 어쨌든 비스마르크를 높이 평가한 거예요. 예, 없던 거거든. 이런 얘기를 오늘, 예, 일루미나티 창립일의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하네. 또 한편 노펠러죠. 예, 그래서 이 양자를 한 것이 혁신과 포괄이다. 그래서 세계은행에서도 강조하는 게 포괄 경제, 혁신 경제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혁신 없는 포괄 없고 포괄 없는 혁신이 없는데, 이거를 어느 한쪽만 자의 파시오들은, 예? 인드라가 포용이 아닌 포괄이다 이러면서 문정비 경제정책을 까니까 자의 파시오 찌라시들은 또 포괄 경제에 대해서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다. 인드라 강조하겠습니다. 포괄 경제는 무조건 평등 세상, 이런 어떤, 예, 이빨린 소리가 포괄 경제가 아닙니다. 예, 김대중 자유좌파가 왜 생산적 복지를 내세웠겠습니까? 예, 경제에, 예? 경제를 또
활성화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포괄 경제죠.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그냥 퍼주게 할 복지가 포괄 경제 아니에요. 포용 경제 아닙니다. 네. 혁신과 포괄이 함께할 때 그것이 버트라트 러셀이 꿈꿨던 것이고 구구형의 과제이기도 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번 5월 1일 날, 내년 5월 1일 날이 다시 한번 포괄과 혁신 경제를 이야기할 때가 온다면 그때 한번 그것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루미나티 창립일 이런 것들은 역사적 맥락이 있다는 거죠. 시간 연대 기준이 훨씬 더 여러분한테 이해가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런 연대기적인 것들을 배경을 이해해야만이 어떤 그 사람의 이론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론만 딱 들어오면 어떤 느낌이냐면 전후사정 모른 채 그 아까 그 모택동의 그 문학 쿠데타를 책으로만 번역책으로만 접한 프랑스의 학생들처럼 커다란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대정신님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데리다의 해체로도 이런 연대기적인 그리고 그 왜 데리다가 해체로는 인기가 있었고 왜 비판을 받는지를 이 전후사정 배경을 이해하고 있다면 좀 더 우리는 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오늘 제임스 실용론, 영성적 실용론으로 본 데리다 해체론 써먹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드라는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데리다 해체론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나? 지금도 간단하다. 자이파쇼를 공격할 때만 데리다 해체론은 써먹으시면 됩니다. 그때만 유효합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는 우이파쇼를 공격할 때도 자크 데리다의 해체론을 써먹는 것도 유효하죠. 그러나 자유우파, 자유좌파에 대한 공격으로 데리다의 해체론을 써먹는다? 그거는 오버고 잘못된 판단이고 그거 역시 파시즘으로 귀결된다. 마치 1990년대 이후에 막 데리다가 자신의 권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존재론, 유령학이라는 존재론까지 자신을 이론을 확장시킨 것처럼 자신을 판멸시킬 뿐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